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각도에서 그림을 그렸는지 화가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시선을 좀 비교해서 좀 보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어 말미에는 나중에 오르세를 가실 분들 혹은 가셨던 분들도 유용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공간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 공간을 좀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꿀팁까지 드릴 예정이니까 투어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윤희님, 이지선님, 청아님 등등 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희 그러면 오르세로 직접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 오르세가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소개하는 영상 한 2분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잠깐 영상만 보고 저희가 진행해 볼까요? 파리에 비가 온다면 우리는 와인 한 잔을 먹거나 혹은 박물관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가는 길에 음악을 들으면서 파리의 낭만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파리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박물관을 고르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세네 강변에 위치한 오르세 박물관을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겁니다. 이곳은 파리 만국 박람회가 열렸던 1900년도에 개관한 기차역이었습니다. 하지만 1939년에 기차역으로서 기능을 멈추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큰 기차를 소용하기에 기차 플랫폼이 너무나 작았기 때문입니다. 1970년도에는 호텔 건설로 완전히 부수어지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 계획을 막고 8년여간의 리노베이션을 거쳐서 1986년 12월 예술박물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1848년부터 1914년 사이의 작품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들이 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을 열 당시에 르브르에서 온 2000여 점의 그림과 600개의 조각들이 있는데요. 육안으로는 그 작품들을 모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진 전시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훌륭한 부분 중 하나는 박물관 건물 그 자체입니다. 내부에 위치한 플랫폼에 있는 오래된 대형 시계, 그리고 시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외부의 시계, 그리고 저희는 5층에서 몽마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박물관에 있는 그림들을 그렸던 예술가들이 살던 그곳이지요. 오르세는 살면서 꼭 봐야 될 작품들이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박물관들 중에는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비가 오건 날씨가 좋건 말이지요. 여기까지 이남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오르세에 대한 개관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원래 기차역이었던 곳을 개조해서 만든 박물관이고요. 잠깐 꿀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박물관이 이전에 기차역을 개조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조가 좀 복잡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정보 없이 가서 보시게 되면 작품들 보다가 주요 작품들의 위치를 좀 못 찾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동선으로 가게 되면 좋은 작품들을 볼 수 있는지, 시간을 좀 절약해서 볼 수 있는지 좀 설명해드리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박물관 작품 보다가 잠깐 쉴 수 있는 장소까지요. 네, 시계는 금으로 만든 건 아니고 좀 금을 입혀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빛으로. 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파리에 가시면 꼭 여러 다양한 곳들을 좀 가시게 되죠. 개선문, 에펠탑, 꽁꼬드 광장, 그리고 노틀담 대성당 등등. 그래서 이 다양한 여러 볼거리 중에 오르세는 세네 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동이 좀 편한 루트에 이 역이 개설이 됐을 거예요.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만든 역이었다는 점을 한번 기억하시고 저희가 오르세 박물관의 내부를 좀 보시면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윤희님 답변이 되셨나요? 네, 금으로 만든 건 아니고 금을 좀 입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르세 미술관, 사실 저희가 정규 투어의 B편이라고 해서 제가 랜선 투어 A편과 오르세를 B편으로 나눠서 구성을 하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B편에 있는 작품들을 좀 가져왔고 거기에 플러스 이 투어만을 위해서 팁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만날 화가는 총 4명입니다. 알프레드 시슬레, 폴 세잔,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 그리고 오스카 클로드 모네, 이렇게 4명의 화가를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품은 저희가 10점 정도 볼 예정이지만 연관된 작품들 보면 30점, 40점 정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오르세 내부가 이런 식으로 좀 생겼죠. 오르세는 이제 구조 자체가 이 기차 플랫폼 내부가 그대로 담겨져 있고,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있는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곳은 0층, 그리고 2층, 그리고 5층입니다. 2층, 0층에 해당하는 곳,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식으로 하면 1층 있죠. 그곳이 여러분들 보고 계신 사진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좀 걸어가는 곳이고, 2층은 어디냐면 거기부터 약간 윗단계, 그래서 조각들이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조각들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 위층이요. 그 다음 마지막 5층은 여러분들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르세에 도착했는데 나는 시간이 없고 빨리 이곳을 1시간 정도 보고 가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5층을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르세 박물관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화가들 대부분이 5층에 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5층을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작품도 거의 다 5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5층에 있는 작품들을 좀 볼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인상파, 그리고 저희가 포스트 앙프레셔니즘이라고 해서 불어로 후기 인상파라고 하죠. 그때 있는 작품들까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내부의 안내도는 저희가 이후에 끝날 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작품들로 저희가 먼저 보시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 보여지는 작품은 바로 알프레드 시슬레라고 하는 화가고요. 이 화가가 활동했던 지역들은 모레, 수, 루앙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조각상도 일부 있어요. 네. 저희가 여기서 볼 작품 대표적인 것들은 모래의 다리, 이곳의 다리 하나랑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포트 마르리 홍수라고 불리는 그림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이 화가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인상파가 꼽으면 모네, 마네는 좀 빼야겠네요. 네, 모네, 그리고 또 드가, 르누아르, 그리고 고흐, 세잔 정도 이렇게 많이 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인상파 하면 저는 이 화가가 먼저 떠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상파가들이 초기에는 본인의 외부의 풍경을 빠르게 붓으로 옮기는데 집중을 했다면 후기의 시간에 가면 갈수록 변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슬레라고 하는 화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형 없이 자신만의 인상파 초기의 그림을 끝까지 가져갔던 화가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트로트 좀 많이 요즘 뭐 미스터 트롯이라든지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트로트 하면 이제 원조가 있죠. 뭐 한국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나훈아라든지 태진아 같은 분들, 계속해서 이 원조 그대로 트로트를 이어가셨던 분이 바로 이 시슬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트로트를 새롭게 바꾸는 분들이 있죠. 이명웅이라든지 뭐 여러 다양한 이제 7명, 그런 분들이 모네, 그리고 또 드가, 르누아르, 세잔 같은 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형. 그래서 트로트란 장르를 한국에 처음 만들었을 때 이제 계속해서 정통으로 이어갔던 분들과 변화갔던 분들가 이제 인상파를 좀 대입시켜서 비교해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슬레라고 하는 화가는 또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화장품 있죠. 시슬리. 요거의 이름의 원조격이 되기도 했었어요. 이 화가는 출생이 영국이었고, 이 화가가 이제 프랑스에서 주로 대부분 활동했기 때문에 프랑스에선 시슬레라고 불리고요. 영국식 이름이 시슬리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이름도 이 화가에서 유래가 됐다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가져왔고요. 네, 영탁도 좀 뭐 예전에 트로트와 좀 변형된 것 같아 보이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화가의 활동 지역으로 저희가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레수 루앙이라고 불리는 마을이고요. 한적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파리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면 볼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파리지앵들이 주말에 휴가 가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날씨 좋은 날에는 이 강가에 발을 담그던지, 혹은 여름에는 보트를 타는 분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일종의 휴양지이고요. 클레망스라고 하는 프랑스 총리가 이곳에서 말년을 보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풍경들, 이따가 모레수 루앙의 그림을 그렸던 시슬레와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슬레는 이 지역에서 죽을 때까지 거의 한 20년 넘게 살았어요. 초기에는 파리에서 활동을 하다가 후기에 이곳에서 지냈기 때문에 또 그림을 그렸던 분이고요. 이곳의 모든 아름다운 풍경들, 그리고 그 어떤 분들보다 이 지역을 잘 이해했던 화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릴 다리가 모래의 다리인데 다리 주변의 영상을 좀 일부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모래에서 활동했었던 모래술 루앙에서 활동했던 시슬레는 사실 초반에는 화가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드가라든지 세잔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화가들이 등장하면서 묻혀져 있다가 죽고 나서 이 화가가 각광받게 됩니다. 왜냐면 본길만 계속해서 걸었던 것 자체가 그림으로 화가로 봤을 때 좀 특이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 성당 안쪽도 저희가 잠깐 들어봤는데 이곳을 그렸던 그림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좀 모래술 루앙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 그림, 모래술 루앙, 모래의 다리라고 불리는 그림은요, 시실리의 어떤 그림들보다, 모래에서 그렸던 어떤 그림들보다 완성도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색채라든지 그리고 그림의 구성들. 그리고 이분이 전형적인 인상파 화가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이 화가들을 좀 표현할 때 프랑스어는 플랑데흐,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오픈 에어라고 해서요, 실내에서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렸던 화가입니다. 그리고 밖에 날씨라고 하는 건 저희가 영원한 게 아니죠. 오늘 제가 서울의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는데, 서울의 날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아침에 해가 이렇게 좀 내리쬐다가 어느 순간 또 구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컴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날씨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빠르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순간 그 빛이 빠르게 포착했던 화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림을 세세히 한번 뜯어 볼까요? 일단 다리 위를 보시면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다리를 표현한다라고 하면 또 석으로 만든 다리 하얀색으로만 칠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슬레의 눈에서 바라보는 이 다리는 지금 여러분들 색깔이 하얀색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도 있고 그리고 초록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의 눈에는 초여름 빛의 풍경, 저희가 볼 수 있는 색깔들,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들이 다리에 이 빛에 세세하게 비춰지는 부분까지 본인이 포착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보는 건, 이 화가는 이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리에 항상 저렇게 수레를 끌고 다니는 동물, 소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자주 지나다닌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그림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제일 좋아하는 풍경이 이 부분입니다. 자, 이곳은 다리 밑에 있는 풍경인데요. 그러니까 빛에 반사되는 부분들을 쭉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이라고 하는 게 가장 빛의 반사가 잘 되죠. 그래서 이제 물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제가 어렸을 적 배웠던 그냥 그림을 그리는 관념적으로 표현한다면 파란색만 칠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화가는 그 당시에 인상파 화가들은 물에 반사되는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표현한 거죠. 다리의 일부분, 그리고 풀, 그리고 하늘의 표현까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건 자연인데 자연 속에 사람들이 만든 것까지 다 투영되어 있는 이런 빛의 표현이 개인적으로 좀 예쁘고 아름다운 인상파가들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구름 보시면 하늘에 구름이 하얀색으로 조금 떠 있는데, 이제 그 배경에 하늘색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얀색에 세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하늘 푸르른 여름날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하얗게 쭉 지나가는 큰 구름도 있지만 하늘에 얕게 펼쳐져 있는 구름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제일 좋아하는 또 시슬레의 대표적인 또 기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붕인데요. 교회 지붕인데, 교회 지붕과 하늘이 사실 윤곽선 없이 인상파들이 많이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제 임파스토 기법이라고 해서, 반죽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언어고요. 물감을 좀 덕지덕지 좀 발라서 하늘과 지붕 위 표현을 좀 구분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색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 아주 특색들이 잘 이 그림에서 나타났습니다. 시슬레는 여기만 그려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풍경들, 다른 시선, 그리고 계절에 바꿔가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제 모래에서 살 때 그렸던 그림들입니다. 이 날씨는 아마 지금 비가 내리기 바로 직전의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도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이 날씨면 한없이 맑은, 그리고 봄으로 가기 직전에 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초록빛이 조금 세세하게 올라오고 있는 풍경, 그리고
그리고 좀 연한 편이죠. 그렇지만 또 한여름이 되면 아주 짙은 녹음이 우거지는 모습도 그려냈고요. 이것보다 또 수채화적인 표현들, 이런 그림도 그려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었죠. 자, 여러 다양한 것들을 시슬레가 그려왔지만 그 어떤 것들보다 이 다리와 뒤에 있는 교회,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는 문턱이 있는 탑, 이런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이 지역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어떤 화가들보다 색을 교묘하게 섞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저에게 잔잔한 색의 표현들을 좀 보여주는 화가 바로 시슬레였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보여드릴 그림은 포트 마를리의 홍수라고 불리는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처음 접했을 때 시슬레라는 화가에 대해서 열정에 대해서 좀 높이 사고 싶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홍수가 났고요. 그리고 이 화가들 같은 경우는 그림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렸던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홍수가 났다라고 하면 좀 불쌍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이제 많은 부분들이 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을 좀 구해준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홍수의 풍경까지 실제로 시슬레 같은 경우 참여하면서 그림을 그려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열정에 큰 점수를 주고 싶은데, 이게 어떤 풍경이냐면 이제 항구 쪽, 세네강 하류 쪽에 있는 항구에 물이 범람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보셨을 때 왼편에 보이는 집이 있죠. 집의 아래쪽에 보시면 문이 있습니다. 문에 이제 그림자가 있는데 그 문은 지금 물로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걸어 다녔던 건데 이제 물로 인해서 저희가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물로 인해서 저희가 길이 잠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배를 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원래는 좀 사람들이 좀 이 사람들 구조해야 되나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이런 풍경들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림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렸던 거지, 이제 본인이 이 광경을 좀 봤을 때 꼭 남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 판단에서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다른 또 빛의 표현들, 풍경을 저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배 타고 있는 장소가 원래는 강이 아니라 홍수가 범람해서 지금 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눈여겨보는 것 하나는요, 일단 하늘이 비가 왔기 때문에 먹구름이 껴있고 이제 파란색 조금 나 있죠. 아마 이제 구름이 지나고 나면, 먹구름이 지나고 나면 홍수에 이제 물이 좀 빠지고 나면 사람들이 좀 이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눈여겨보는 표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물이 있고요. 물 위에 지금 기존에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 홍수가 나서 수위가 높아져서 나무가 일부 잠겨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무 잠겨진 바로 그 물 틈에 있는 잔잔하게 무슨 점같이 찍어놓은 거 있죠. 제가 표시해드린 공간. 이게 어떤 거냐면 나무가 있고 나무에 이제 반사되는 건데, 반사되는 나무의 모습이 좀 제대로 나타나지 않죠. 뭔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잔잔하게 있는 게 물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하나의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제가 파리에 거주할 때 그때 홍수가 난 적이 있어요. 2016년도에 수위가 많이 높아졌었고 비가 많이 와서, 그때 이제 풍경입니다. 이제 그림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른쪽에 그림을 좀, 사진을 좀 보시면 저 멀리 보이는 집들이 있는 건 노틀담 성당에 있는 시테섬입니다. 그리고 탑 하나 있는 게 지금 불타서 볼 수 없는 노틀담이고요. 이제 보시면 오른편쯤에 그린 사진의 맨 오른쪽 뒤쪽에 보시면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좀 물에 잠겨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시선으로 똑같이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 사진의 앞쪽 부분을 보면 물살 때문에 이제 빛에 반사되는 부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저희 이제 물살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좀 보이기 때문에 이 나무와 그리고 또 물 근접된 부분은 제대로 반사된 부분이 투영이 되죠. 하지만 점점 저희 쪽으로 저 그림, 나무에서 좀 멀어져 가면 갈수록 물살 때문에 형태가 좀 잘 보이지 않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진 그대로 자연현상, 그리고 빛에 있는 풍경도 이런 것들 다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가서 비 오는 풍경, 물이 많이 찼기 때문에 홍수가 난 이런 새로운 풍경들을 이제 사진으로 찍었던 것처럼 시슬레는 이런 특이한 장면들을 그림으로 남겨준 거고요. 아마 모네라고 한다면 더 그냥 본인만의 색채로 더 뒤집어 엎었겠죠. 그리고 형체 좀 잘 알아볼 수 없었을 텐데 시슬레는 그 형태까지 다
온전히 보존했던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설명해드릴 모네 그림과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 다음에 모네랑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네. 자, 클라드 모네. 클라드 모네를 여러분들 만나러 왔습니다. 이 대표작들입니다. 모네 하면 떠오르는. 모네는 연작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시슬레라고 하는 화가가 그런 한 장면을 그냥 딱 포착해서 그림을 그렸다면, 모네는 한 장소를 가지고 시간, 공간, 날씨 변화에 계속 그런 변화들을 담아내는 연속된 그림들을 그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연작하면 대표적인 그림이 두 가지가 있죠. 루앙, 그리고 지베린에서 그렸던 그림들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릴 그림은 루앙 대성당입니다. 이 루앙 대성당 그림은 모네가 지베른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했었고 여러 다양한 그림들을 좀 그리다가 특이하게 외부의 풍경을 그렸던 그가 성당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성당을 그려낸 건데, 원래 성당 연작이 여러 부분 중에 이렇게 생겨진 아주 큰 성당입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도 좀 두 개 탑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형적인 고댕이 양식의 성당인데, 희한하게 이 부분만 잘라서 여러 다양한 연작들을 남겨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루앙이라고 하는 곳은 노르망디 지역, 그러니까 바이킹들이 세웠던 그 지역의 수도였고요. 이 지역의 역사들이 모두 간직된 곳으로 여러분들 파리에 혹시 가시게 된다면 한 1시간 반 정도 기차를 타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당일치기로 한번 좀 갔다 오시면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잔다르크가 이곳에서 화형당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곳에 가서 모네가 그렸던 그 공간도 좀 살펴볼 거고요. 루앙 대성당이 얼마나 좀 크고 웅장한지, 고등 양식의 성당을 좀 보여주는지 영상으로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자, 여러분 잠깐 보셨던 이 공간들 있죠? 이곳에서 모네가 3번 정도 이사 다니면서 루앙 대성당을 그렸고요. 약 2년 동안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루앙 대성당은 이 지역에 대주교가 파견돼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다양한 노르망디에 정착해서 노르망디를 침략했었던 바이킹 때문에 성당이 무너지기도 하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종교전쟁,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많은 훼손이 있었지만 부서지고, 그리고 다시 건설의 여러 역사들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세월의 역사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큰 거는, 여러분들 보셨을 때면 오른쪽에 있는 탑 있죠? 그리고 정 가운데 있는 것들이 좀 색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은 좀 오래돼 보이는 색이 있고 좀 누런 빛이 있는데, 왼쪽으로 오시면 좀 하얀 빛이 좀 강하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좀 더 많이 드러나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 다양한 역사 때문에 이런 색깔들 좀 가지고 있고, 프랑스에서 보기 드문 형태의 성당입니다. 아주 웅장한 형태이죠. 모네가 이곳을 처음 그림을 그렸을 때는 사실 이런 식으로 그려냈어요. 그 지금 보는 형태가 좀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보셨던 곳은 성당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곳이 아니라 이제 그 들어간 입구의 왼편으로 가시면 이전에 이곳에 수도원이 있었던 공간, 안뜰이 있거든요. 그곳의 위치를 이제 2점 정도 그리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봤을 때 특색이 없는 거예요, 공간 자체.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판단했을 때 여러 연작을 계속 그려낼 때 제가 보여드린 그 측면, 들어간 서쪽, 문 쪽을 이제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고, 똑같은 장면에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줄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저에게 선사해 줄지 고민을 끝에 본인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30여 점을 좀 그렸는데, 네. 그래서 태양의 효과에 따라서 이렇게 3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어떤 역사인데요? 그러니까 화면이 흐려 보이나요? 네. 저희가 혹시 인터넷 연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지금 저희 보는 곳에서는 그렇게 흐려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연결이 좀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혹시 화면이 흐려 보이시면 나가셨다가 다시 링크를 접속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이제 접속 환경에 따라서 간혹 가다가 저희는 좋은 이제 인터넷으로 송출을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 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관리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 고침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태양의 효과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3개의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양이라고 하는 건 빛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빛이 강할 때, 그리고 적을 때에 따라서 보이는 형태가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왼쪽은 아마도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햇볕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정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주 선명한 걸 좀 볼 수가 있죠, 왼쪽보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해질녘들이 좀 드러나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색깔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해질녘 하면 저희가 떠오르는 붉은 빛이 성당 서쪽 문에 희미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효과를 어떤 식으로 좀 볼 수 있나 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모네는 해질녘, 그러니까 즉 이 시간에 따라서 다른 광경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 다양한 시간들도 있지만 모네의 생각,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건 해질녘에 조금 더 많은 빛의 다양한 효과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식으로 좀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나 보니까 저희가 빛이라고 하는 건 태양에서 쭉 하늘에서 머리로 이렇게 내려 찔 때 특별히 태양이 거의 바로 직전에 저희 사람에게 저희가 또 시야에 잡힐 때는 태양이 바로 이제 완전히 다 밤이 되기 바로 직전에 풍경들이 훨씬 더 다양한 빛깔 그리고 강렬한 빛깔들을 준다라는 걸 본인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해가 바로 보기 직전에, 그러니까 노을빛이 붉은색으로 되기 전에 노란빛이 조금 더 강렬했을 때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건 그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정 가운데 있는 건 점점 해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붉은 노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완전히 태양이 사라지기 바로 직전에는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는 못 보던 색깔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핑크 색깔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네는 이 그림에 특별히 빛을 보고 그 실제 장면들을 현장에 참여하면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눈으로 기억해 놨다가 스튜디오 안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모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빛에 대한 민감했는지를 저희가 이걸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혹시 여기 이제 관계자님께서 이제 설명해주고 계시거든요. 혹시 연결 상태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관계자님께서 남겨주신 이런 내용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은 영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모네가 어떤 식으로 또 다양하게 표현했냐면 날씨의 표현입니다. 흐림 안개의 표현이요. 그러니까 이제 루앙이라고 하는 도시는 세느 강변 옆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 안개가 자주 꼈던 거죠. 안개가 끼고 안 끼고에 따라서 저희가 보는 이 성당의 문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성당의 탑 부분만 흐려져 있고요. 안개가 껴있고 가운데 있는 건 안개가 완전히 걷혀진 거고요. 마지막 그림은 도저히 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드리지 않으면 원래 어떤 그림이었는지 전혀 잘 수 없게 이 형체들이 안개로 덮여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변화들, 같은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빛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연작 시리즈를 모네가 그려냈었고요. 참고로 이 그림은 세계의 유명한 박물관에 하나씩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림 자체가 당시에는 혁신적이었고 모네의 작품으로서 소장 가치가 높다라고 보는 거죠. 모네가 실제로 작품 만들었을 때 본인의 그림 30여 점 완성하기 전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갤러리에 와서 이 그림을 사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고 계시는 이 사진, 루앙 대성당을 모네가 왜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화가들마다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던 시기는 1870년대, 72년도부터 74년도였습니다. 그때는 프랑스가 프러시아, 즉 지금의 독일 제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던 시기죠. 그러니까 프랑스적인 민주적인 부분들, 프랑스 국민성이 좀 많이 강조가 되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고댕령 시기라고 하는 건 프랑스를 좀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모네가 아마도 여러 다양한 풍경들이 있지만 좀 민족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성당을 그리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학자들의 여러 이야기를 빌어서 저도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네의 그림들, 풍경을 그렸던 그림이 많은 반면에 이런 성당을 그렸다라는 걸 좀 독특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잘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 신앙을 믿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카톨릭 신자였던 분들도 좀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여러 다양한 개인적인 삶에 대한 측면보다도 학자들의 좀 관점에서 이 그림에 대해서 왜 그런 그림들을 그렸는지 좀 추측해보는 하나의 근거를 좀 가지고 왔고요. 정답은 아마 모네만 알고 있겠죠. 저희는 그냥 이제 추측을 해볼 뿐이니까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프랑스의 많은 학계들에서는 모네가
국민성을 좀 강조했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영상, 루앙 대성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영상으로 좀 감상해 보시고요. 루앙 대성당의 모습에 대해서. 질문들이 올라온 건 제가 이 영상을 좀 보고 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좀 주셨는데 루앙 대성당 왼쪽 오른쪽 첨탑 이유가 있나요? 다른 이유가? 일단은 건설된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오른쪽에 있는 건 오른쪽과 여러분들 시선에 오른쪽과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건 둥근 형태죠. 이런 것들은 좀 로마니스크 양식에 좀 가깝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건 좀 탑이 좀 올라간 게 고딩 양식이 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시기가 좀 그 당시에 만들어진 시기에 따라서 유행하던 양식, 건축 양식이 달랐고 이제 시대적인 반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들어진 시기는 오른쪽이 조금 더 오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좌우 대칭인 건 그 당시 이제 고딩 양식의 전형적인 형태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탑은 참고로 저 탑 이름이 버터탑입니다. 왜냐면 사순절 기간에 이제 버터를 팔았던 사순절 기간은 모두 금욕적으로 상인들이라든지 이제 금욕적인 절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에 버터를 팔거나 그리고 단 것들을 파는 것들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상인들 같은 경우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면서 버터라든지 소금, 설탕 이런 것도 좀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걷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저 탑을 세웠기 때문에 버터탑이라고 하는 별명도 붙여졌어요. 네, 좀 답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지어진 시기가 달랐고 색깔이 다른 건 이제 오래된 정도, 조금 더 오래되었기 때문에 색이 좀 더 누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종이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종이 색깔 변하는 것처럼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 다음 살펴볼 그림은 바로 모네 수련입니다. 모네 하면 수련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혹시 여러분들 모네 수련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이 모네가 수련이 정말 많거든요. 전 유럽 그리고 뭐 이스라엘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정말 많이 있는데 개인도 소장을 하고 있고, 그 수련 가운데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오르세 있고요. 수련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약 250개 정도 라고 합니다. 250개 정도 이제 수련이 총 있고, 근데 이게 한때 모였던 경우가 오랑줄이라고 불리는 미술관, 모네 수련이 최종적으로 큰 형태가 보관된 미술관이죠. 그곳을 이제 부수공사하고 다시 재개관할 때 이제 전 세계에 한 200개 정도 수련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때 파리 있었다면 좀 보러 갔을 텐데 파리 있지 못했네요. 모네 하면 수련은 좀 빼놓을 수 없는 그림이죠. 이 수련이 그려지게 된 건 모네가 경제적 안정을 좀 이루면서 이제 본인의 일생 그림을 쭉 그리다 보니까 이전에는 이제 그림을 그리러 이곳저곳 떠돌아다닌 겁니다. 또 본인의 마음에 드는 지역들을. 이제 그런데 이제는 나의 그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좀 안정을 좀 취하면서 한 곳에서 정착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원했고요. 그때 세느 강변에 좀 지나가다가 눈여겨보던 곳이 바로 이 지베른이었고, 이곳에 이제 본인이 직접 터를 보고 땅을 산 다음에 집을 지어서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네가 이 당시 이사할 때는 대가족 형태, 그리고 또 새로운 또 부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식구가 또 같이 딸려왔었어요. 한 10명 정도 넘는 그런 식구들이 머물렀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큰 집으로 좀 이사 와서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좀 지냈던 공간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파리에 오셔서, 이곳이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이곳에 이제 가셔서 여행하시는 걸 또 하루에 꼭 가셔야 되는 또 여행지 중에 하나죠. 365일 여는 건 아니고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만 엽니다. 네.
대가족이 활동하던 곳이다 보니까 공간 자체도 좀 큰데 제가 가장 눈여겨보고 좀 좋았던 공간이 모네 작업실이었어요. 제가 파리에서 지냈던 방들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는데 이제 모네가 1926년도에 죽습니다. 1926년도에 죽었던 그의 작업실 형태를 거의 똑같이 재현해 두었는데 뭐 가구들 그리고 또 의자 이런 것들 모두 통틀어서 양탄자까지 정말 고급스러운 형태더라고요. 지금 제가 저곳에 산다라고 해도 뭐 귀족적인 그리고 파리에 오래된 이제 제가 이제 친구들 집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 혹은 조금 돈이 많은 친구들 집에 가보면 전통적인 가구들 오히려 새로운 가구들 현대적인 가구들보다 이런 게 좀 더 비싸기도 하고 앤티크해서 이런 가구들을 좀 전시해 놓은 걸 좀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집들을 좀 연상케 하는 그리고 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저것들을 배치한다고 해도 혹은 이제 박물관에서 봤을 때도 전혀 이제 패션적으로 손상이 없는 좀 아름다운 가구들 이제 뭐 루이 15세나 궁전에서 봤을 법한 그런 가구들 전시돼 있었던 작업실입니다. 좀 부러웠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천장에 있는 것들은 이제 모네가 이 당시에 죽을 때 당시에 걸려져 있던 그림인데 지금 있는 건 이제 참고로 모작들입니다. 다 나머지는 박물관에 흩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모네가 이곳에 와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게 작품 활동보다도 이 정원이었대요. 그래서 이 정원이 이제 본인의 침대가 집 안에 있기도 했었지만 때로는 이제 바깥에 정원에다가 침대도 하나 갖다 놓기도 하고 이제 물론 그곳에서 자진 않았지만 잠깐 쉴 수 있게 정원에서 쉴 수 있도록 침대까지 갖다 놓을 만큼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거죠. 그런 만큼 이 정원을 사랑했었고 그리고 모네가 당시 이제 돈이 많았었는데 정원사가 7명이었다고 합니다. 정원사가 7명이었는데 정원사한테 그냥 정원 마음대로 갖고 오라라고 이제 맡겨놓은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1번 정원사 뭐해, 2번 정원사 뭐해 이렇게 다 일을 분담해 줄 정도로 본인이 직접 일을 분담해 주고 확인할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아끼고 이 정원에 대한 애착이 컸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꽃들만 배치를 해놨는데 이제 모네가 점점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모네가 이곳에 온 건 본인의 이제 그림을 위해서니까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만들었던 게 바로 이 물의 정원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수련이 만들어진 거죠. 실제로 이제 수련에 여러분들 가보시게 되면 이제 꽃들이 쭉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련은 이제 물에 떠다니는 꽃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연못에 보시게 되면 난잡하게 좀 흩어져 있는데 여기는 가보시면 이제 잘 모여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관련된 관계자분들이 아침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다 모아놓고요. 모네도 실제로 그랬대요. 한 채 오차도 없이 마치 완벽한 하나의 뭐 수학 공식처럼 예쁘게 이 정원을 가꾸도록 이 정원사들 그리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렸던 그림이 수련인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 이곳에 가시게 된다면 4월부터 10월까지 열지만 이제 지금처럼 녹음이 우거진 계절은 7월 달입니다. 그래서 4월이나 혹은 10월 달에 가시면 꽃들이 다 져 있기 때문에 조금 모네의 그림과는 좀 연관되어지 않는 한량한 그리고 황폐한 또 수련을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가시게 된다면 7월 달, 8월 달에 가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여기 이수정님께서 루앙과 모네와의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루앙이라고 하는 곳의 대성당,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풍경을 모네가 많이 그렸었는데 이제 풍경을 그리지 않고 성당을 배경으로 그렸다라는 게 모네 그 당시 새로운 시도였고요. 저희가 연작 같은 장소를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때 변화를 줄 때 시간, 날씨 그리고 태양의 효과에 따라 다르게 그림을 그렸던 연작의 시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연습했기 때문에 수련이 좀 더 완성도 있게 탄생을 한 거죠. 근데 모네의 여러 다양한 것 중에 시간의 변화에 따라 수련의 그림을 그렸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곳에 연못에 비춰지는 것들, 하늘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 그리고 물까지 모든 것들이 이게 담겨져 있는 물에 반사되는 부분들을 좀 본인만이 딱 캐치를 해서 시간에 따라서 맨 왼쪽에 있는 건 해가 뜰 때인 것 같고요. 가운데 있는 건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리고 마지막은 해 지실 때 이렇게 좀 더 섬세하게
이 루앙 대성당과는 조금 더 다른 풍경의 수련들이 그려졌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 아름다운 저희가 감동을 주는 그림들이 이곳에서 탄생을 한 겁니다. 인위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요, 공간을. 네, 감사합니다. 네, 연작의 초반에 이제 그 완성도를 만들게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 중에는 일본식 다리죠. 일단 일본식 다리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육교의 판화, 즉 육교에는 세상에 떠다니는 것들이라고 이제 일본어라고 하는 뜻인데, 당시 네덜란드와 일본 간의 교역을 통해서 유럽 땅에 일본의 이런 그림들이 많이 상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그림들은 좀 새로운 그리고 또 특별한 그림들이었고, 이게 건너 와서 프랑스의 많은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또 불교적인 의미가 이 그림에 또 담겨져 있다라고 일본식 그림에 해석하는 분들도 많지만, 단순히 모네는 이 풍경들 있죠. 이걸 따와서 본인이 이제 본인식으로 해석한 건데, 일본식 다리로 그렸던 많은 대부분은 붉은색으로 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 붉은색을 버리고 자신만의 색깔, 그리고 이 물의 정원과 잘 어울리게 초록색을 칠해놓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죠. 이제 그때 그렸던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 아주 녹음이 우거진 형태의 초록색 다리가 있고 그 풍경을 그려냈는데, 오른쪽에 와보니까 똑같은 장면인데 좀 특이하죠. 저는 얼핏 봤을 때 피읍자가 생각이 났는데, 이 그림이 그렸던 가장 큰 이유는 모네가 이후에 이제 빛의 풍경들을 본인이 계속해서 눈을 통해서 포착하다 보니까 눈을 좀 많이 쓰게 되고, 이후에 백내장이 옵니다. 지금은 백내장 비술을 할 때 각막을 도려내지 않아도 됐지만, 당시에는 의학적으로 기술이 좀 부족해서 각막을 완전히 도려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완전하게 형체가 좀 보이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네는 눈에 보이는 대로 각막이 도려낸 형태의 모습 그대로 담아내게 되고, 이런 시도들이 이후에 추상화, 저희가 따뜻한 추상이라고 부리는 그 추상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잭슨 폴록 같은 분들에게 큰 영감을 주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좀 하나 질문이 올라와서 김윤희께서 일본에는 왜 보냈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에 모네가 이제 보냈던 건 아닙니다. 이런 그림들이 새로운 그 당시 시도였기 때문에 화가들이 이걸 보고 또 본인의 그림을 그리는데 많은 또 영감을 주게 돼서 인상파 화가들, 그 당시 활동했던 분들에게 큰 모티브가 됐었고 배경이 좀 됐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모네 일본식 다리를 좀 봤으니까 쥐베르니 한번 가봐야겠죠. 제가 이곳에 여러분들 7, 8월에 가시게 되면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한적한 쥐베르니의 사진 영상들 좀 구했습니다. 같이 좀 감상해 보시죠. 이곳은 모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에게 상속이 되었는데, 아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버려져 있다가 이후에 모네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별히 미국에 계신 분들이 돈을 모아서 이곳을 모네가 있었던 그 당시에 그대로 복원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재단까지 세워져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오고 계시는데, 단연코 미국 분들이 이곳을 가장 좋아해 주신다라고 하죠. 네, 육교의 판화가 넘어갔던 배경들은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네덜란드와 일본 간의 교역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꽃들이 있는데, 이 꽃이 6월에 가실 때 8월에 가실 때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꽃을 여기서 다 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온실에서 심어 놓고 다 옮겨오는 형태고요. 물의 정원, 여러분들 수련해 보실 때 가장 보셔야 하는 게, 이제 이 물의 정원에 가셔서 버드나무 꽃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라 물에 반사되는 것들, 그리고 물 위에 떠 있는 꽃들 위주를 방금처럼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수련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련의 아주 대표적인 가장 큰 작품인 오랑주리 박물관도 저희가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그 지역의 영상도 한번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랑주리는 모네가 직접 설계에 참여했는데 2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각각 4점, 그래서 총 8점이 있고요. 동쪽에 있는 관에는 해가 뜰 때, 서쪽에 있는 관에는 해가 질 때의 풍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세세히 가서 모네가 본인의 그림을 그렸던 이런 다양한
풍경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는 곳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곳은 좀 그냥 가만히 가서 감상해 보시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모네가 그림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빛에 반사되는 풍경들을 본인의 나름대로 색깔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조용히 이렇게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사진 찍는 분도 좀 계시고요. 네. 색감 자체가 조금 몇 개 관 보는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죠. 그림을 그릴 때 본인이 한 번에 다 그린 게 아니라 캔버스를 좀 나눠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네 수련을 많은 분들이 이제 액자 틀에 보실 텐데, 최대한 좀 가까이 가서 그분의 붓터치까지 실제로 생동감 있게 보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참 여러분들이 한 번쯤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랑주리와 모네의 이제 저희 오르세, 제가 소개시켜드린 오르세와 오랑주리가 한 걸어서 한 30분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르세 들리셨다가 오랑주리 꼭 같이 들리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랑주리와 오르세는 또 같은 재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입장권도 통합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두 문은 파리의 박물관이 닫은 상태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오랑주리 천장에 자연광이 들어오나요? 네, 자연광이 들어옵니다. 일부러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고, 한번 태풍 때문에 이 위에 천장 자체가 날아간 적이 있어서 한번 대공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살펴볼 화가는 폴 세잔이죠. 세잔을 살펴보려면 저희가 액상프로방스로 건너가야 합니다. 자, 액상프로방스에선 저희가 사과와 오렌지라는 그림과 그리고 또 카드놀이라는 사람의 그림을 살펴볼 겁니다. 세잔의 아주 대표작이죠. 자, 일단 세잔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화가인 게, 기존에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렸던 화가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시슬레라든지 모네 같은 화가들은 밖에 풍경들을 빠르게 담아냈다면, 나는 그렇게 그리지 않고 죄송합니다.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인식하는 대로 그림을 그렸던 화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본 광경, 예를 들어서 산이라든지 오렌지라든지 이런 탁재라든지 본인이 인식하는, 생각하는 방향대로 그림을 그리게 되고, 이런 관점들은 당시에 정말 새로운 개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예술로 또 넘어가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사과 오렌지 버전 저희가 대략 한 6점 정도 전 세계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완성도가 높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여기서 얘기할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세잔의 그림을 이야기할 때 지금 이수정님께서 시점의 변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세잔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생각한 대로 그림을 그렸고, 그림을 그릴 때 골똘히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들이 이곳에 담겨져 있다라고 좀 보니까, 그림을 꾸준히 계속해서 감상해 보다 보면 다른 광경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수정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좀 있는데, 좀 색다르게 좀 봐볼게요. 그래서 일단 좀 개인적으로 제가 이 그림을 계속 보다 보니까, 세잔은 본인의 많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표작들을 액상프로방스에서 그렸거든요. 이곳은 화가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년에 본인의 생을 마감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잔이 말년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렸던 산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생 빅토르아르 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그림에 저는 좀 비슷한 게 이 광경이더라고요. 탁자의 뒤에 식탁보가 올라와 있는데, 식탁보의 색깔이 저런 형태는 아닐 것 같은데 왜 저런 색을 그렸을까 하고 좀 보다 보니까, 뒤쪽에 본인이 죽을 때까지 그렸던,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봤던 생 빅토르아르 산의 모습이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세잔이 내가 인식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구나. 그래서 이 그림에 여러 다양한 본인만의 생각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었고요. 그리고 세잔이 또 했었던 또 다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모든 세상의 만물들, 모든 어떤 것들을 원뿔, 원통, 그리고 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왜 대단한가, 사과 오렌지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한가 하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잔의 이야기들이 모두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원뿔, 원통, 원을 모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럼 일단 이곳에서 원을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화면에서 쭉 찾아보시죠. 원이 어디 있냐면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오렌지나 사과를 찾으실 텐데 그 원도 좀 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의 쟁반에 담긴 형태. 이것도 하나의 원이 그려집니다. 크게도. 자, 그 다음에 원뿔. 원뿔은 뭐가 있을까요? 원뿔은 저희가 찾게 되면 세모 형태로 찾게 되죠. 원뿔이 어디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또 하나가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도 딱 맞아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찾아보면 원 기둥 한번 찾아보시죠. 원 기둥을 어디서 찾나 한번 제가 여러 가지 좀 대입을 해보니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 있을까 한번 보니까 이렇게도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나중에 입체적으로 그냥 단순히 아주 정교하게 한 사물의 형태를 세밀하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 기하학적인 이런 구성들이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렸던 브라크나 피카소한테 영향을 주었구나 라고 하는 걸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학자들이 왜 이 그림이 오르세에 있는 사과 오렌지가 다른 그림들에 비해서 값어치가 있는지 조금 더 저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사과 오렌지 그림을 설명하다 보니까 세잔이 왜 사과를 그렸을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러 학자마다 이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잔이 사과를 그림을 그린 대상으로 좀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인식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고 많은 인상파가들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이제 빠르게 변하는 풍경들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 변하는 것들에 좀 관심을 가졌다면 본인의 그림을 그리는 대상은 생각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고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들 그림으로 계속해서 관찰할 수 있는 사물들이 좀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는 포도나 그리고 다른 바나나 같은 과일에 비해서 잘 변하지 않는 형태여서 사과를 선택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세잔이 여러 다양한 이야기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내용일지도 모르겠는데 한 인물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문학가로 유명한 분이죠. 에밀 졸라와의 관계 때문에 세잔이 사과를 그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걸 좀 제가 소개하기 위해서 영화 한 편 잠깐 보여드리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카소에게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게 되죠. 이제 피카소 나중에 더 많은 입체파 형태로 쪼개버리지만요. 자, 그리고 또 다음에 설명해 드릴 그림이 세잔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왜 설명해 드리냐면 여러분들 오르세 박물관 쭉 보다 보면 유명한 대표작들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보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는 게 여기에 가장 비싼 그림은 뭘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혹시 오르세 박물관 여러분들 한번 떠올리는, 오르세 미술관 한번 떠오르는 그림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은 잠깐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오르세에서 가장 비싼 화가의 그림은 뭘까요? 네,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측정 불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들이 경매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가가 관리해서. 그렇지만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화가의 그림들이 예를 들어서 뿔세잔의 그림들, 사과 오렌지, 아까 보셨던 모네 수련등 등등이 경매에 좀 비슷하게 나왔던 걸, 비슷한 시리즈의 그림이 나왔던 걸 가지고 저희가 그냥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봤을 때 아마 가장 비싼 그림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그림, 세잔의 그림,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홍지민님께서 많은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용기 내서 답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 있죠? 카드놀이 하는 사람, 요즘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그림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렸던 그림 중에 하나였고요. 약 2,500억 원 정도의 카타르 왕실 속에 이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따져봤을 때 이 그림이 가장 비싸게 팔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일부 재밌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죠. 자, 이 그림 같은 경우 세잔이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은 총 5개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쪽부터 쭉 올라가는데요. 맨 위쪽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그림이 초기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5명 그리다가 4명 그리다가 세 번째부터 2명씩 그리게 되는데 오르세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 보셨을 때 하단 정중앙에 보이는 그림 있죠? 하단의 정중앙에 보이는 그림이 오르세에 소장된 그림인데
학자들 사이에선 가장 완성도가 높은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색채라든지 구성이라든지요. 그런데 이 그림 왜 독특하냐면 이게 17세기 플랑드르 지방, 네덜란드 벨기에 지방, 그리고 또 프랑스의 화가들이 그렸던 흔한 소재였는데 그 그림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란스러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카드놀이 하다가 네가 나한테 거짓말 쳤지, 나한테 사기쳤지 이러면서 싸우는 장면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잔의 카드놀이 한 사람은 고유하고 정적인 부분이 부각됐다라는 게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명이 나오는 인물들은 어떤 곳이 배경이 되었냐면 자신의 아버지 집이 자드 북봉이라고 하는 곳인데 좀 공사 중입니다. 2021년에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엑상프로방스에 잠깐 시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아버지가 은행을 엑상프로방스의 초기에 은행을 꾸렸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집에 살면서 세잔이 그곳에서 있었던 소장농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소장농 그리고 또 하인들 이런 분들을 그림을 그렸었고 단순히 카드놀이 하는 사람만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 밑그림들을 정말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일단 좀 보시게 되면 왼편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가 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고전적인 그림에서 좀 볼 수 있는 형태이기도 한데 왼쪽과 오른쪽을 정 가운데 있는 와인병 코르크 마개가 이제 열렸다가 다시 닫혀져 있죠. 그래서 아마 둘이 와인을 마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요. 근데 개인적인 또 상상이긴 한데 왼쪽에 있는 분과 오른쪽 부분은 좀 대조적인 부분을 보입니다. 왜냐면 왼쪽에 있는 분은 모자를 쓰고 파이프를 물고 일종의 뭐 전형적인 신사의 모습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분을 자세히 보시면 그 셔츠 부분 있죠. 이곳이 좀 헝클어져 있습니다. 아마 둘 간에 미리 싸운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좀 대조적인 형태입니다. 이제 가운데에 와인병을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두 사람이 누구를 배경으로 그렸을까 이제 연구 결과가 많은데 어떤 학자들은 에밀 졸라를 그려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왼쪽에 있는 모자 쓰고 있고 담배 피고 있는 이 풍경이 조금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거죠. 에밀 졸라는 세잔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지만 나중에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에밀 졸라가 썼던 소설에 불우한 그리고 또 스스로 생을 마감했었던 한 화가가 세잔의 일생과 거의 비슷하게 묘사가 됐기 때문에 둘 간의 그 한 화가를 표현하는 에밀 졸라가 표현했었던 그 화가에 대해서 에밀 졸라가 세잔을 나타낸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둘 간에 오해가 있어서 불우한 그리고 또 이상하게 묘사했던 화가를 세잔으로 나타낸 것 같아서 둘 간에 이제 사이가 좀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둘 간의 대립 관계에 있었던 걸 표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요. 에밀 졸라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는 대립 관계는 아버지다. 오른쪽에 있는 게 세잔이고 왼쪽에 있는 건 아버지의 풍경인 게 세잔은 아버지가 은행가의 대부호였기 때문에 세잔에게 법학대를 가라고 했었고요. 그거를 뿌리치고 그림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좀 대립관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어렸을 적에 본인의 아버지에 거주하면서 아버지 집에 살면서 봤었던 소장농들이 그냥 같이 카드놀이 하는 것 장면을 그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이러건 저러건 세잔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카드놀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는 시끌벅적하게 마련인데 이걸 고유하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그 당시 독특한 마치 사람의 풍경을 카드놀이 하는 사람을 정모라처럼 표현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그리고 가치가 깊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살펴볼 최종 화가 한 명 만나봐야겠죠? 바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빈센트 반 고흐 고흐라고 이제 표현하시는데 사실 반 고흐는 성입니다. 실제로 고흐의 이름은 빈센트가 맞아요. 그래서 고흐하고 저희가 떼놓을 수 있는 하나의 동생이 있죠. 테오도 테오 반 고흐예요. 테오도르 반 고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빈센트가 맞은데 그럼 저희는 이제 편리상 반 고흐라고 부르죠.
오늘 여러분들과 갈 지역은 반고흐가 마지막으로 지냈던 지역입니다. 오베르슈르 우아즈라고 불리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살펴볼 그림은 오베르의 교회, 그리고 또 닥터 가시의 초상화이고요. 참고로 오른쪽에 있는 닥터 가시의 초상화 버전은 두 개의 그림이 제작되는데 오르세에 있는 그림은 이제 오르세 그림이 있고요. 비슷한 버전의 닥터 가시의 박사 초상화가 고흐의 그림 가운데 가장 비싸게 판매되었습니다. 약 850억 원에 팔려서 고흐의 그림 가운데 가장 비싼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 중에 하나가 오르세에 있죠. 일단 고흐는 오베르슈르와즈에 오게 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이 가시아 박사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고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신병원에 입원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좋아하시는 그림들,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또 아이리스 붓꽃 등등을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제 상태가 좀 괜찮아졌다라고 해서 이제 동생이 고흐가 머물 곳들을 수소문하는 거죠. 정신병원에 나와서. 그때 이 가시아 박사를 소개받게 되는데 이분은 의사임과 동시에 화가였어요. 아마추어 화가. 그리고 세잔, 시슬레 등등 유명한 그 당시에 파리에 있는 화가들과도 친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의사 선생님들보다 화가를 좀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어서 고흐를 소개시켜줬고, 그래서 고흐가 오베르슈르 우아즈라고 불리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곳 또 최근에 파리에 가시면 여러분들 많이 방문하시는 그런 마을이고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흐의 죽었을 당시 그대로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서 저도 이 지역을 좋아합니다. 네. 고흐가 정신병원 하면 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귀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일단 오베르슈르 우아즈의 교회인데요. 카톨릭 성당입니다. 보시게 되면 일단 교회 자체의 풍경을 실제와 좀 비교해 보면 다른 게 없어 보이실 수 있지만 자세히 봤을 때 고흐의 그림이 사진보다 좀 불안해 보이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 그림이 선이 분명하지가 않고 선이 좀 삐뚤삐뚤하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 성당을 바라보는 심경 자체가 이제 본인이 바라봤을 때 좀 불안한 부분이 좀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고흐가 이 성당이라든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가 좀 생각이 나는 게, 고흐가 사실 원래 전도사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개신교 목사를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지만 나중에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동생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떤 내용을 쓰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 종교시설이라고 하는 곳에 텅 빈 공간에 의미 없는 설교,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의미 없는 설교가 펼쳐지는 곳이라고 나중에 동생에게 썼던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많은 종교들이 기득권에게 좀 충실하고, 그리고 또 일반 또 하층민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을 잘 챙겨주지 않는 종교의 참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라고 고흐는 동생에게 썼던 편지의 제목이 좀 떠오르는데, 좀 불완전한 형태의 교회를 그려낸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은 고흐의 그리고 태호의 무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보시게 되는데요. 이수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흐가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그림 가운데 이 성당을 보는 방면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고흐가 왜 두 개의 길을 그려놨냐라는 거죠. 아마 고흐가 이때 갈등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개의 길을 가지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개의 길이 나중에 세 개가 되는 그림이 하나 있죠. 고흐의 슬픈 죽음과 연관되어서 항상 떠오르는 그림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까마귀 나는 빌밭길이라고 불리는 그림이죠. 네. 많은 분들이 고흐가 죽었던 장소가 들판이었고, 그리고 이 그림을 봤을 때 불길한 것들이 떠오르는 거죠. 까마귀가 날아가고 있는데 서양에서 특별히 까마귀는 길을 안내해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방면을 좀 보다 보니까 검은색의 하늘이죠. 아마 고흐가 죽음을 암시하고 이 그림을 그린 것 아닌가, 이 그림을 그리고 죽은 것 아닌가 라고 많은 분이 추측하시지만, 실제로 고흐가 마지막에 이 그림을 그리고 죽었던 건 아닌 걸로 최근에 학자들이 발견해냈습니다. 고흐가 죽었던 건 7월 27일 날 총을 맞게 됐는데, 이건 그 이전에 그렸던 그림으로 알려져 있고요. 단순히 그런 시대적 배경과 저희가 좀 떨어져서 본다면 그냥 흐린 날씨에
들판에 까마귀가 날아간 건 아닌가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우는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밝은 그림도 좀 그렸습니다. 그냥 심적으로 좀 불안스 시기에 그림을 그린 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좀 불길한 그림이다, 죽음을 암시한 그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길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밀밭에 이제 길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길 끝에 정 가운데 지금 까마귀 나는 밀밭 그림 끝에 길이 끊겨져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장면, 고우가 그림을 그렸던 장면에 추정되는 장소에 가보니까 저 길과 대조해 봤을 때 끊긴 길에 무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죽음을 암시하는 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생각하게 됐지만 최근 학자들은 이 그림이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오베르시르 우화지 지나가게 되면 까마귀들 쭉 지나가게 되죠.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고우가 자살을 했는지, 그리고 자살을 하지 않았는지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고우가 자살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의견들도 학계에 많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우가 자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여러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총의 상흔, 저희가 총을 쐈을 때 몸에 나타나는 상흔이 있는데 이게 도저히 가까이서 쏜 총의 상흔이 아니다. 멀리서 쐈을 때만 나타나는 상흔이다. 그리고 고우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청교도 정신이 투철했던 기독교 신자들은 삶이라고 하는 걸 신께서 주셨던 것이었고 이건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때문에 고우는 절대 자살하지 않았을 거다. 뭐 이런 등등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영화가 러빙 빈센트라고 하는 영화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고우의 죽음 관련된 날 그리고 오베르시르와제 갈 때마다 무덤에 가서 물어봅니다. 고우는 아까 이수정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오와 같이 묻혀져 있습니다. 고우는 오베르시르와에서 죽었지만 테오는 벨기에에서 죽었는데요. 둘이 같이 묻혀 있게 된 건 둘 다 죽고 난 다음에 테오의 부인이었던 요한나 봉게르라고 하는 여인이 주고받았던 편지를 쭉 보다 보니 그 글씨체 그리고 그 우정이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감동적인 거죠. 그래서 둘이 많은 인생의 삶 가운데 떨어져 있었지만 그 뜨거운 우정들을 사람들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 편지를 모아서. 그리고 또 같이 묻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곳에 같이 오베르시르와즈에 묻혀지게 되는데 처음에 고우와 그리고 테오가 1년 사이로 죽게 되거든요. 고우는 1890년도, 테오는 1891년도. 테오가 바로 죽었을 때는 오베르시르 우화지에서 같은 무덤을 쓰는 거 반대합니다. 왜냐면 고우는 자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카톨릭적인 부분이 강했던 프랑스에서는 이 불길한 사람, 그 사람과 연관된 분이 이곳에 테오가 묻히는 걸 좀 반대를 하다가 고우가 이후에 11년 이후에 본인이 이제 전시를 파리에서 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요한나 봉게르가 한 번 더 시도한 거예요. 우리 테오랑 고우 같이 묻히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묘지를 이전해서 이곳에 묻히게 된 겁니다. 고우가 이제 죽었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꺼려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베르시르와즈에 갔을 때 고우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지냈던 라부 여인숙입니다. 라부라고 하는 곳이 이제 하나의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면 고우의 방이 있습니다. 실제로 의자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저희가 직접 한번 가서 어떤 광경일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부러 여러분들 고우를 좀 추모하면서 좀 비 오는 날 한번 찾아가 봅니다. 그리고 이곳은 여러분들 예약을 하시거나 날짜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티켓을 끊으면 좀 신기한 게 안내 표지판에다가 영수증 딱 집어주는 게 이게 티켓입니다. 네. 자, 쭉 저희가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이제 고우의 일생들이 쭉 적혀져 있고요. 여기는 얀센이라고 하는 벨기에 미술품 컬렉터가 고우가 지냈던 38개의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고우가 마지막 지냈던 이곳이 다른 사람에게 좀 팔리지 않고 그리고 남아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고우가 죽었던 그대로. 그래서 이제 본인이 돈을 투자해서 이곳을 샀고 그리고 주변 건물까지 싹 다 사버립니다. 왜냐면 고우의 공간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곳을 이제 사람들에게 개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죠. 한국 분들 정말 좋아하신다고 인터뷰를 최근에 많이 했어요. 언론에 보면.
그리고 이제 고우와 관련된 것 중에서 여러분들 빼놓을 수 없는 술 하나 있습니다. 네, 초록색 요정이라고 불리는 술 뭐죠? 네, 바로 압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압생트를 먹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게 정말 독한 술이었고 마약 증세까지 있어서 먹을 때는 잔 위에 수저를 올려놓고 설탕을 올려놓은 다음에 술을 부어서 저런 특별한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먹는 게 압생트를 먹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후가 이상 증세를 보인 게 압생트 때문이 아니냐라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압생트란 술들이 사실 그 당시 많은 예술가들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고우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 네, 압생트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실제로 이곳은 고우가 죽었을 당시 그대로 있는데, 영상에 여러분들 전해지진 않겠지만 실제로 가보시면 정말 쾌쾌 묵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일부러 얀센 씨가 고우가 죽었던 그 장소 그대로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두셨고요. 약간의 최소한의 보수 공사만 거친 채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자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간판은 고우가 이곳에 오브레슈르와지에 머물면서 동생에게 편지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나중에 우리 카페 같이 열자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저 편지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먹이면서 이야기하면서, 아니 같이 카페 열 사람이 무슨 자살을 하겠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기는 이제 같이 옆에 살았던 동료 화가의 집입니다. 고우가 죽었을 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침대도 있었고, 그림 그리는 여러 판들, 이젤, 그리고 또 이제 간단하게 세수할 수 있는 공간 세면대까지 있었는데, 얀센 씨는 일부러 의자 하나만 두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공간 자체 특별히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곳에 가서 그냥 단순히 사진 한번 찍고 그리고 감상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싫어서 의자 하나를 두고, 저희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아마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화가가 아마 반 고흐일 텐데, 그리고 대중적인 화가, 그 화가가 당시에 살아생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를 지금 충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의자 하나 놓고 다른 가구들을 치워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코로나가 좀 해결되고 자유롭게 여행 간다면, 저는 고흐의 작품 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의 살아생전에 마지막이 보존되어 있는, 마지막을 보냈던 이곳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리고 고흐가 이곳에서 또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이후에 닥터 가시에 박사의 초상화인데, 세잔이 고흐가 다녀가기 바로 이전에 이곳에서도 좀 많이 보내기도 했었어요. 가시에 박사 좀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초상화, 이 초상화가 사실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고흐의 여러 다양한 초상화 좀 다른 게,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좀 삐딱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선을 좀 돌리고 있죠. 저는 이제 이 화가가 왜 이렇게 그렸는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고흐가 이 화가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처음에 받지 못했대요. 동생에게 편지를 써서 처음 가시에 박사를 만나고 나서, 가시에 의사를 만나고 나서는 동생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볼 때 이 의사 돌팔이 같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혹시 내가 이 의사한테 치료를 받고 내가 더 잘못되는 거 아니니, 동생에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편지를 써서 아마 조금 뾰루특한 표정에, 그리고 불신감을 좀 담아서 그림을 그린 것 아닐까라고 하는 첫 번째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고흐가 이 초상화를 그릴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지 않은 혁신적인 초상화를 그리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러 다양한 초상화 포즈들을 좀 가지고 와서, 이전에 뭐 들라크로라든지 이런 화가들의 초상화를 좀 가져와서 자신만의 독특한 자세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거는 오르세에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한 일본 기업가가 갖고 있는 건데, 이게 고흐의 그림 가운데 가장 비싸게 팔렸던 그림이죠. 약 900억 원 가까이 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랑 제가 그림과 좀 비교해 봐서 한때 오르세에 있는 그림이 가짜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았었습니다. 왜냐면 고흐가 이 당시에 이 그림을 그리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때 담겨져 있던 내용이 이 뒤에 책 있죠. 책의 내용까지 같이 편지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책이 없죠. 그리고 고흐가 죽고 난 다음에 고흐의 모든 그림들을 사람들이 그 당시 알아주지 않으니까 가져가지 않다가 이 가시에 박사가 모두 다 가져갔대요. 그리고 나서 가시에 박사가 죽기 직전에 정부한테 기증을 하면서 이 많은 그림들이, 오르세의 고흐의 그림들이 남아있게 되었는데, 이
가셰 박사가 그 당시 아마추어 화가였기 때문에 고흐의 그림을 흉내낸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돌면서 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오르세의 그림이 가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돌았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 오르세 그리고 프랑스 문화부에서 점검을 쭉 해보니까 엑스레이를 쭉 했을 때 이 가셰 박사는 아마추어 화가였고 항상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이 필요했다랍니다. 그러니까 고흐 같은 경우는 프로페셔널 화가였기 때문에 밑그림 없이 항상 그림을 그려왔는데 다른 인상파 화가처럼 이 가셰 박사는 밑그림을 항상 그렸었고 이 위에 있는 이 그림을 엑스레이 투영해 보니까 밑그림 없이 그려진 한 번에 물감을 가지고 그려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고흐의 그림이다라고 오르세에서 당당하게 판별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뭐 아무도 모르지만 고흐의 많은 그림들 중 가운데 제가 오르세에서 눈여겨보는 그림 중에 하나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릴 하나의 내용이 한번 고흐를 저희가 많이 얘기하다 보면 이 고흐가 오르세 박물관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고흐가 오르세에 와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의 그림을 사랑해 준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어떤 그의 반응이 보여질까요? 이제 닥터 후라고 불리는 영화 네, 흐느껴서 감동하고 있는 고흐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사실 오르세의 여러 다양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밀레의 만정도 있고요. 모네의 수련도 있고 수련 작품들 가운데 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품들도 있고 방금 다 보여드렸던 세잔의 그림들도요. 하지만 그 어떤 공간보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은 섹션은 고흐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의 또 인기를 얻고 있는 고흐. 저희가 고흐가 자살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 좀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고흐가 자살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학계에도 좀 요즘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고흐가 자살했을 걸로 추정되는 총이 약 2년 전에 파리의 경매장에 나왔는데 세금 포함해서 약 2억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16만 유로에 판매가 됐는데 이제 오베르라고 불리는 그 마을, 여러분들 같이 여행했던 오베르 슈르와지에 있는 마을은 이제 워낙 시골이었고 총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총이 발견된 거고 그 시기를 좀 따져봤을 때 고흐가 자살했을 때 썼을 총이다. 그런데 경매에 나왔을 때 2억밖에 안 됐대요. 물론 큰 액수이지만 저희가 고흐라고 하는 화가를 떠올려 보면 현대 예술사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기를 끌는 거에 비하면 턱없이 적게 거래가 된 거죠. 초반에 사실 경매가도 한 4,000유로, 5,000유로밖에 안 됐어요. 약 대략적으로 좀 따졌을 때 5만 유로, 6만 유로 정도, 7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제 경매가 시작됐을 때 이렇게 좀 거래가 됐었죠. 그래서 사실 고흐가 죽었는지 그리고 고흐가 자살했는지 고흐가 살해를 당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논란이 있고 정답은 모릅니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흐의 작품 세계, 저희가 그 화가가 저에게 던져주는 내용 그리고 특이하게 시도했었던 기법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르세 투어를 저희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하면서 제가 고흐 오르세 박물관 제가 하나 팁들을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었죠. 오르세 박물관 가시면 구조가 정말 복잡해요. 처음에 딱 들어가시게 되면 0층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관람 팁을 알려드릴 겁니다. 0층, 2층,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0층에 딱 들어가실 때 일단 팁은 티켓을 미리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뮤지엄 패스나 그리고 또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티켓을 구입하시면 좋은 게 이 들어가는 줄이 달라요. D라고 하는 섹션, 티켓을 구입하지 않은 분들은 A라고 섹션 들어가는데 티켓이 있으신 분들은 D라고 하는 섹션으로 들어가게 되고 줄이 훨씬 더 짧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미리 구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일단 딱 들어가면 이제 어느 곳에 도착하냐면 여러분들 맨 왼쪽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시간이 없으신 분들 한 1시간 반 정도로 관람 끝내실 분들에게 제가 추천해 드리는 동선은 4번을 일단 가세요. 이곳에 가면 밀레의 만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의 만종이라든지 이삭 죽는 여인, 봄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 중요한 작품들도 있지만 보실 때 왼쪽 위주로 쭉 가신 다음에 갈 곳이 어디냐면 이곳을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화면으로 만났을 때 2, 3, 4, 5 올라가죠. 이 박물관 건물 쭉 들어갔을 때 왼쪽 끝에 위치한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끝까지 들어가시면 보이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시면 여러 층을 겹겹이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5층에 도착합니다. 5층에 한 번에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에스컬레이터 왜 알려드리냐면 여러분들 무릎 보호를 위해서, 그게 없으면 이제 무릎이 좀 시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 계단이 많고 이 공간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층에 올라가시면 여기 딱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빼놓지 말고 보셔야 되는 공간 중에 하나 여기죠. 네. 오르세에서 저희가 여러분들 사진 많이 찍는 공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사진도 찍어드리고 찍는 분들 정말 많이 봤는데 사진 찍고 나서 사진이 못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전혀 없어요. 왜냐면 얼굴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사진 역광이어서 자신의 얼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사진 찍고 나서 못 찍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샷 여기서 무조건 찍으실 수 있으니까 사진을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돕니다. 28, 29, 30 거기서부터 쭉 시작해서 돌면 제가 설명해드렸던 여러 다양한 그림들이 나옵니다. 피사로, 로댕, 르누아르, 폴세르지에 등등 여러 쭉 그림들을 좀 보고 도착하는 게 36번입니다. 네. 36번인데 이곳에 가시면 여러분들 이쯤 관람하시면 벌써 지칩니다. 앉아서 쉴 곳이 필요하죠.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카페인데요. 이곳은 줄베른 소설 해전 이만리 그리고 모네 수련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현대적으로 해석한 카페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그리고 시계탑 뒤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좀 저런 풍경들을 보시면서 커피 한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피 한잔을 하고 잠깐 작품들 좀 구경하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또 현대적인 예술적 감각이 있는 오르세에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혹은 또 간단하게 식사하실 수 있으니까 음식 좀 드시다가 다가서 저희가 고흐의 그림 어디서 보셔야 되냐면, 많은 분들이 36번에서 바로 옆에 있는 계단을 타고 내려가요.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쭉 직진해서 더 직진하셔가지고 40번, 41번 쭉 더 왼쪽까지 보시고 제가 지금 표시해드린 이 공간 있죠. 이곳으로 내려가셔야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흐의 그림은 41번, 42번 정도 그쯤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고흐의 그림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36번 카페에 적어 보고 내려가지 마시고 5층 끝에, 왼쪽 끝에 날개 부분에 고흐의 그림이라든지 신인상파, 폴세르지에, 뽕따벤, 나비 뭐 이런 분들 그림도 좀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고흐의 그림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층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로 도착하겠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오르세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조각 작품이 있죠. 로댕 작품들, 지옥의 문, 단테 신곡에서 영향을 받은 본인의 지옥의 문, 석고판, 그러니까 여기에다 청동을 계속 입혀서 총 8개의 청동판이, 청동 지옥의 문이 일본, 한국 등등의 전 세계 각각 흩어져 있는데 원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옥의 문에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 원본 석고판을 보실 수 있죠.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 오르세를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덧 1시간 반이 도달했는데요.